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365페이지 피시고요. 어제는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진짜 무슨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갖고. 그래서 그 밤에 한 12시 다 돼서 나오니까 학교는 불 다 꺼져 있잖아요. 학생들을. 그래서 혼자 좀 차 타러 가는데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뒤통수가 좀 이렇게 따끔따끔한 느낌 있잖아요. 책은 365페이지 피시고요. 365페이지 피시고 투자론 지난주에 배우시던 거랑 이어서 마무리 하시고 금융론 찔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365페이지 현금 흐름의 측정. 얘는 이름 그대로 현금 흐름 그러면 다른 말로 현금 수지라고도 부르는데 현금 흐름의 측정은 부동산 투자했을 때 내가 벌어들일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의 계산. 근데 그 수익과 지출의 계산에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거죠. 우리 책은 뭐 밑도 끝도 없이 얘기 없이 바로 나오는데 365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현금 흐름에는 이 부동산을 매년 운영해서 발생하는 영업현금 흐름 또는 다른 말로 영업수지 또는 다른 말로 소득이득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현금 흐름 계산하는 절차 공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67페이지에 367에 가보시면 그 양가로 2번에 매각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가 다른 말로 지분복기액 또는 다른 말로 자본이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계산하시는 방법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67페이지 그 표 안에 나와 있는 매도가격부터 세후 지분복기액까지 계산하는 절차 다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 수업 들으시는 분은 아무래도 외워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365페이지 가시면 소득이득을 측정한다 이렇게 해서 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다 외우시는지 시험 문제 물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묻는 건 딴 거 아니고 이걸 얼만큼 잘 외우십니까? 이거부터 묻는 거죠. 뭐. 얼만큼 잘 외우십니까? 그래서 최근 365페이지 그 표에 있는 내용 외우시는 건데 그 내용 공부하면 그 위에 소득이득의 개념이라는 게 나와요. 영업현금 흐름의 계산이라고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또는 소득이득이란 이 부동산을 뭐해서 운영해서 내가 1년 동안 발생한 돈이 아니라 뭐예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과 지출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년 동안의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동안 매년 그 값을 계산해야죠. 매년. 그래서 이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가 우리 책에는 가능 조소득이라고 나왔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가능 총소득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드리는 건 뭐 이게 가능 조소득이다 총소득이다 잠재 총수입이다 차이 나는 이유가 교과서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쓰신 책마다 자기가 그냥 쓰는 표현이 익숙해서 그렇게 표현이 여러 개인 건데 그냥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쓸게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이라고 시험에 나오는데 이 가능 총소득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이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내가 임대해 줄 수 있는 임대 단위수에다가 이거 하나 임대해 줬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1년 동안의 임대료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 책 365페이지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소득이득의 항목 구분이라고 돼 있는 거에 기억번에 나와 있죠. 얘는 이 부동산이 100% 임대된다라고 가정할 때 내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말 그대로 100% 임대됐을 때의 수입이니까 실제로 이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임대가 안 되는 뭐가 생길 수도 있고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회수 안 되는 임대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량부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공실이나 불량부채가 생기는 만큼 내가 뭘 볼 테니까 손실을 볼 테니까 그에 대한 손실액 또는 손실금 또는 충당금 같은 게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값을 구할 때는 내가 계산한 가능 총소득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내가 이 부동산을 운영하면 1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공실률을 곱해가지고 이 값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손실액이니까 이만큼은 얘에서 어떻게 돼요? 빼셔야 되겠고. 빼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타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내가 이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주 수입원은 임대료 수입이겠죠. 임대료 수입. 근데 그 임대료 수입이 아닌 여러 가지 부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타소득이라 부르고 이게 내가 영업활동, 즉 임대료 외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수입이니까 그 값을 어떻게 하시고 나면 더하시고 나면 또 한 번 계산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돈을 뭐라 부른다? 유효 총소득 또는 유효 조소득이라 부릅니다. 그럼 얘도 총소득이고 얘도 총소득인데 두 개의 의미는 좀 다르죠.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100% 임대된다 라고 했을 때의 최대한의 수입이라면 얘는 내가 이 부동산을 실제로 운영했을 때 손실 나는 거 빼고 영업의 수입 들어오는 거 더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나의 실질적인 수입은 어디부터다? 유효 총소득부터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게 나의 현실적인 수입인데 이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또는 이 부동산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경비 지출되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업 경비. 그럼 얘는 경비 지출이니까 이 돈을 빼고 나면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순수익이 돼요. 순수익. 그래서 그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이 영업경비에서 영업경비에 속하는 거와 속하지 않는 걸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366페이지 보시면 366에 보시면 미음번에 영업경비가 뭔지 A번에 개념 나오죠. 그래서 영업경비란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 지출.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수리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등등등이 포함된다 라고 외우고 계시면 더 좋고, 아니면 이걸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돈들은 내가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한번 지출되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나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 중에서 유일하게 경비에 포함되는 건 누구 하나다? 재산세 하나다.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시험에 냈던 것들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영업경비에서 삭제돼야 되는 항목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시험에 다 한 번씩 언급을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 감가상각비라는 거 빼고 나머지 것들, 공실 및 대손충당금,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런 것들은 얘가 시험에서 출제되고 영업경비에서 제외시켰던 이유가 별도의 항목에서 따로 빼요. 그러니까 보시면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라는 게 이거고,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빼는 게 부채 서비스세, 그 다음에 나중에 세전연금 흐름에서 빼는 게 영업소득세니까 얘네들은 별도의 항목에서 빼고 있는데 이걸 영업경비에 포함시켜서 또 빼면 몇 번 빼는 거예요? 2번 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영업경비에 삭제되는 이유가 뭐예요? 별도로 빼니까. 그럼 얘네들은 따로 외우실 필요 없죠. 어차피 이거 자연스럽게 외워지면 다 정리될 테니까. 그럼 따로 기억하셔야 될 거, 영업경비에 속하지 않는 거 중에 따로 기억하셔야 될 건 딱 2개입니다. 우리 책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감가상각비하고 또 하나가 적어놓으세요. 자본비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안 써놓으시네. 자본비적 지출. 그럼 감가상각비라는 건 이게 이 부동산도 수명이 있는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 그럼 얘네들은 그 수명이 지나가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걸 두고 감가상각비라 부르는 거죠. 그럼 이 감가상각비는 얘가 부동산의 가치가 빠져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그냥 빠져나가게 냅두면 나중에는 내 부동산 가치가 하나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 일부를 감가상각비만큼 뭐 해놓는 거예요? 자본회수를 해놔요. 그래서 자본회수액이라는 게 결국 얘는 빠져나가는 돈이고 얘는 그만큼을 뭐 한 거? 회수해 놓은 돈입니다. 그럼 이 둘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결국 얘는 자본회수를 해놨다가 이 부동산의 수명이 닿으면
이 돈 가지고 이 부동산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 짓거나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는데 쓸 돈이니까 얘는 경비로 한번 지출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얘는 한번 지출되고 많은 경비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본비적 지출은 이걸 다른 말로 대수선비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일반적인 수선비는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업 경비 속에 포함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수선은 쉽게 말하면 뭐 리모델링 이 정도 한 거예요.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뭐 내관이든 외관이든 뭐 다 싹 뜯어 고친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을 지출을 하면 그 돈만큼이 날아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대수선한 만큼 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내가 지출해서 쓴 돈이지만 그만큼 어떻게 됐으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내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니까 얘는 경비로 지출한 거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에 별도로 기억해 두시고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나머지 것들은 별도의 항목에서 빼는 거니까 그냥 다른 거 정리하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 구별하시고 요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도 있냐면요. 635페이지든가 632페이지 기본서 632페이지 가시면 632페이지 지금 우리 영업경비는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순수익 구하다 나온 거예요. 순영업소득 구하다가.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지금처럼 투자론에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 632페이지 나오는 수익 방식에서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수익 방식이라는 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순수익을 이용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이 순수익 구할 때 누구를 갖다 쓰기도 한다. 순영업소득을 갖다 쓰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영업경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책은 영업경비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 그냥 말만 쓰고 말았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참고만 하세요. 어차피 설명은 자세히 안 돼 있어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366페이지 이렇게 해서 영업경비를 빼고 난 돈이 나의 순수입에 해당하는 순영업소득이 되고 이 순영업소득이 내 전체 수입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은행에서 이 부동산 사기 위해서 빌린 돈이 있다. 그럼 그걸 뭐라 하고? 부채. 그래서 은행한테 그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채 서비스액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부채 서비스액이 결국 은행한테 지불할 뭐가 되는 거예요? 매년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 푸시다 보면 부채 서비스액이다,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안 물어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얘와 동의어되는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 지불액 또는 월 부금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구나. 은행에다 지불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 즉 부채 서비스액을 말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채 서비스액을 또 은행한테 지불할 돈이니까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세금 내기 전에 내 수입 그래서 이걸 세전 현금 흐름 또는 세전 현금 수지 그래서 이 수지라는 말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배운 거에는 되게 더 타당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는 수입을 말하고 지는 지출을 말하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이런 뜻으로 쓰면 더 좋은데 쉽게 말하면 이게 학파가 있는 거죠. 학파. 부동산 학계에도. 그래서 이런 표현을 책에다 쓰신 교수님하고 현금 흐름 이렇게 쓰시는 교수님하고 이분 제자보다는 이분 제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시는 분들, 책을 쓰시는 분들이 이 표현보다는 자꾸 누굴 쓰는 거예요. 배운 게 이거니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영어로 세금이니까 텍스, 전이니까 비포죠, 비포. 그래서 비포 텍스, 현금이니까 캐시 플로우. 이걸 그냥 번역한 거예요. 우리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자꾸 수지라는 말 대신 현금 흐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니까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세전현금 흐름이 나오고 이때 세금 내기 전에 내 수입이니까 세금을 내야죠. 그래서 이때 세금은 영업소득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는 영업소득세지만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세나 법인세. 그러면
그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뭐가 된다? 세후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당장 하셔야 될 일은 가능 총소득부터 세후 현금 흐름까지 계산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푸니까.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영업소득세를 직접 구하라고 시험 문제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절차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우리 책의 368페이지 가보시면 368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영업소득세 측정이라는 게 나와요. 영업소득세 측정. 그러면 우리 소득세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소득세. 소득세. 세포 선생님한테 전화나 한번 해볼까요? 안부전화 겸해서. 소득세 어떻게 구하세요? 소득세.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가? 아니죠.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들 다 빼고 나서 일단 어떻게 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뭘 곱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 소득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구하는 게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는 주겠어요? 세율은 줄 거예요. 세율은. 그럼 뭐만 알아내시면 돼? 과세 대상 소득이 얼마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위에는 외워야 될 거고 밑에는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표에 보면. 그래서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구해진다? 과세 소득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는 줄 테니까 세율은 줄 테니까 뭐만 구하셔라? 과세 대상 소득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 것처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두 가지인 것처럼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순 영업소득부터 시작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하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세전 현금 흐름부터 시작해서 구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럼 이 두 개를 따로 외우셔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세전 현금 흐름. 시험에 나오는 표현을 계속 할게요. 이 두 개를 따로 외우셔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이 두 개의 차이. 요 돈하고 요 돈이니까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부채 서비스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거기서 뭘 빼고 나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돈을 빼고 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전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는 뭐와 뭐가 다 빠져 있는 거고, 원금, 내가 은행에다 지불하는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 지급액이 다 어떻게 돼 있는 거고 빠져 있는 거고, 이 돈 속에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이 두 개가 다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구하는지만 차이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럼 이 돈 빌리자마자 이건 전부 다 나의 수입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빌리기만 하면 내 돈이야 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죠. 그러면 이 1억 빌린 것 중에서 얼마를 상환하면, 원금만큼을 상환하면 그 상환된 부분은 누구 돈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이 돼요. 그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빌리자마자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내가 갚아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원금 갚은 만큼은 원래는 남의 돈이었다가 누구 돈이 된 거니까? 내 돈이 된 거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내 돈을 뭐라 그래요? 지분이라 하죠. 지분. 그래서 얘는 원래는 남의 돈이었다가 내 돈이 되는 돈이다. 그래서 지분 형성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액을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지분 형성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에요? 빌린 돈을 어떻게 했으니까? 갚았으니까 누구 돈 된 거예요? 내 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분 형성분인 원금만큼은 나의 뭐가 됐으니까? 소득이 됐으니까 얘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소득인데 왜 세금을 안 내? 그러다가 한번 세무조사 나오죠. 그래서 잘 이해하시라니까? 빌리면 이거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요. 내 돈 아니라니까? 그럼 1억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안 내요? 대출 받아봤어야 알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대출 받자마자 세무서에서 세금 때려요? 안 때린다니까? 왜?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이 돈 중에서 얼마를 일부를 갚았어요. 그럼 갚는 만큼은 누구 돈 된다고요? 내 돈 돼요. 그럼 내 돈 됐으니까 세무서에도 뭐 하겠어? 세금 때리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자는 아무리 연락에 갚아봐야 이거 내 수입이에요? 은행 수입이에요, 은행 수입. 그러면 이자 갚는 만큼은 은행에서 세금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려요. 세금 안 매겨요. 왜? 내 돈이 아닌데 왜 세금을 매겨?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세금 회법 배우신다며. 세금 왜 내는 거요? 세금 왜 내는 거요?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 소득이 아니요. 소득이에요, 소득. 그러니까 뭐 내야 돼? 세금 내야 되고. 얘는 내 소득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무리 연락이 갚으면 뭐예요? 은행 배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누가 세금 내야 돼요? 은행이 내야지. 그럼 나는 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내. 가장 기본 아니에요, 세법에? 응능과세, 응익과세 뭐 이런 거 하는 거? 가장 기본 아니에요?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네. 잘 지내시나? 큰일 났네요. 뭐. 세금이 왜 내는지도 몰라요. 큰일 났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차이는 뭐예요? 얘는 세금을 내야 되는 돈이고 얘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돈이라는 거죠.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는 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금 안 내게 되는 다 포함되어 있는 돈 중에서 뭐는 빼내셔야 돼. 그래서 이자는 빼는 거예요. 왜? 내 소득이 아니니까 얘는. 이 돈 속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다 빠져 있다며. 그럼 두 개가 다 빠져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세금 내야 되는 누구는 원금 상환액은 이 속에 다시 어떻게 해야? 집어넣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왜 구한다고요? 이거 뭐하러 배우는 거예요 지금? 과세 대상 소득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소득. 근데 그 소득 속에 뭐는 포함되지만 원금 갚는 만큼은 내 소득에 들어가지만 이자는 내 소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것들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속에는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금 안 내야 되는 누구는 공제받는 거고 이자만큼은 공제를 받는 거고 얘는 두 개가 다 빠져 있으니까 세금 내야 되는 원금만큼을 다시 어떻게 한 거고 집어넣은 거고 그 차이예요 그냥. 그럼 이거 두 개 따로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차이만 이해하시면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를 이해하면 외울 게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럼 뭐 외울 게 계속 늘지.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 이해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구구단 모르고 곱셈한다? 말도 안 되죠. 구구단이에요 쟤는. 구구단은 이해해서 외우는 거예요. 이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해하면 외우기가 편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문제를 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자 빼는 거랑 원금 상환액 하는 거 차이를 이해하셨으면 나머지 항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는 더한다? 대체 충당금 더하는 건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대체 충당금이 뭔지를 알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니은번에 대체 충당금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대체 충당금이 쉽게 이해하면 그냥 자본적 지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본적 지출. 그래서 보세요. 투자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영업 경비 중 자본적 지출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대체 충당금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다? 자본비적 지출. 왜? 얘는 이만큼을 지출하면 내 부동산 가치가 다시 올라가니까 그만큼은 내 수입이 돼서 경비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놓고 책에다 뭐라고 써놨어? 영업 경비 중 자본적 지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다시. 자본비적 지출은 영업 경비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니까? 근데 여기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 영업 경비 중 자본적 지출.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자본적 지출이 영업 경비 속에 포함? 된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 지우세요. 그래서 글자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문제 풀 때. 그래서 뭘 지우셔야 돼? 자본비적 지출 지우는 거 아니에요? 영업 경비 중을 지우는 거예요. 또 지운 분 있네 또. 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대체 충당금이 뭐라고요? 자본비적 지출. 그럼 얘는 왜 세금 내야 돼요? 더한다는 얘기잖아. 더한다는 얘기는 내 과세 대상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이 돈 지출한 만큼은 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내 소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비에는 포함 안 되지만 뭐 할 때는 과세 대상 소득 속에는 포함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만큼은 또 빼줘야 돼요. 그럼 아까 감가상각비만큼은 이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모아놓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모아놨다고 그래서 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다?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이걸 써버리면 나중에 부동산 다시 못 사니까. 그럼 얘는 경비로 보는 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공제할 돈을 다 공제하고 나면 이게 뭐가 되는 거고, 과세 대상 소득. 그럼 거기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내가 내야 되는 영업소득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로 주로 냈어요. 계산 문제.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 1번 봅니다. 책에 있는 건 풀어봤었으니까. 1번 문제 보시면 어느 회사 1년 동안의 운영수지다. 세후연금 수지를 구하래요. 뭐 구하래요? 세후 이거 구하래요. 이거. 보니까 어디부터 줬어요? 어디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요? 가능총소득.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구하시면 되죠.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가능총소득이 얼마? 4,800만 원. 그 다음부터 뭐 빼나가는 거죠, 뭘. 공실손실액 구하려고 보니까 공실손실액이 얼마인지는 안 주어져 있고 공실률이 나와 있는 거죠. 공실률. 그러니까 가능총소득 얼마에다가 4,800만 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5%를 곱해서 얼마? 240만 원을 공실손실액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빼시면 되고. 기타 소득은 영업의 수입이라고 주어진 거? 없어요. 그럼 0원이죠, 뭐. 그리고 나면 유효총소득이 얼마가 된다? 4,5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 보니까 240이라고 중간에 주어져 있죠. 짭짤한 거예요. 1년에 경비 지출이 240밖에 없어. 그럼 한 달에 20만 원씩 밖에 경비대가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 관리비도 20만 원은 나가는데 괜찮은 사업이죠, 뭘. 그럼 이거 빼고 나면 얼마 돼요? 4,320만 원이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고. 거기서 뭘 빼셔야 되는데? 부채 서비스액 빼는데 부채 서비스액은 주어진 게 없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주어진 게. 그래서 동의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 뭘 말했으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럼 원금 200에다가 이자 800 더하니까 1,000만 원 되죠. 그럼 그 1,000만 원을 빼고 나면 세전연금 흐름이 3,320만 원 되고 뭘 빼야 돼요? 영업소득세 빼야 되잖아요. 근데 영업소득세 주어진 게 그건 세율이고 영업소득세가 주어진 건 없죠. 그럼 영업소득세만 소득세율만 나왔으니까 이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거. 그럼 여기 20%니까 거기다 뭘 곱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직접 구하셔야죠. 시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 구하는 방법을 아시라고. 세법을 배우시니까. 무턱대고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부터 구한다? 왜 영업소득세를 순영업소득부터 구해요? 과세 대상 소득에다가 뭘 곱해갖고 세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세율이 나와 있으니까 과세 대상 소득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구하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구하셔도 되죠. 그럼 어떤 게 편해요, 지금? 세전연금 흐름 구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구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얘가 3,320만 원이고 뭐는 더하라고 그랬어요? 대체충당금이라는 건 더하랬죠. 근데 대체충당금 있다 없다? 없으면 무조건 0원이죠, 뭐. 그 다음에 뭐는 더하라고 했으니까? 원금 상환에 얼마? 200은 더하고 또 뭐는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가상각비는 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200 빼고 나시면 얘랑 얘는 더했다 다시 뺀 거니까 과세대상 소득은 얼마 된다? 3,320만 원 되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 거 더했다 똑같은 거 뺐잖아요. 그럼 이 돈 되는 거지 뭘.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고? 664만 원이 나오고 그 664만 원을 빼고 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세후 현금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2,656만 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겠어요? 첫 번째, 안 외웠어요, 이걸. 구하는 절차를 외운 적이 없어요. 그럼 못 풀겠죠? 두 번째 못 푸는 이유는 뭐예요? 뺄셈을 못 해. 이거 계산 문제라고 우기시는 분들, 계산 뭐 했어요? 우리 한 거는. 곱하기하고 빼기밖에 한 적이 없어. 그럼 계산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곱셈, 뺄셈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계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냥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 정도 할 줄 아시면 푸는 문제. 그 중에서 뭐 나오면 분수 나오면 우리는 이제 돌아버리는 문제인 거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 그러니까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때 대비해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외워두셔라. 외워두셔라. 그래도 기본적인 암기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암기사항. 그럼 외울 게, 투자론에서 외울 게 당장 급하게 외우셔야 될 게 두 개가 생겼죠. 지난주에 배우셨던 누구? 돈의 개념. 돈의 개념. 6가지 돈의 개념. 그래서 일시불의 대가,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대가, 연금의 현가, 감채기금, 그 다음에 원리금 6가지 돈의 개념. 하루 빨리 외우셔야지 뭐 문제를 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영업현금으로 계산하는 절차. 이 두 개는 뭐 방법이 없어요. 외우시지 못하면 문제 못 푼다고 보세요. 그렇게 해서 뭐 공부하신 거예요? 영업현금으로 계산하는 절차 봤어요. 영업현금으로. 그럼 두 번째,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현금으로 구하는 두 번째가 뭐다? 지분복귀. 그 두 번째 지분복귀 계산하는 절차인데, 얘는 다른 말로 자본이득이라고도 부르고, 언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 값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팔았을 때 계산하는 거예요. 팔았을 때. 그럼 얘는 팔았을 때 계산하는 거니까 어디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네? 판 금액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판 금액. 그러면 367페이지 가셔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판 금액인 매도 가격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팔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 지출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비를 매도 경비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 매도 경비를 빼고 나면, 경비 빼고 나면 항상 뭐가 된다? 순수익 된다고 그랬잖아요. 순수익. 그래서 뭐가 돼요? 순 매도 가격 또는 순 매도액. 그냥 이름 부르기 나름. 그럼 이게 나의 순수익이니까 이 돈을 다 내가 집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 갚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갚은 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리는 걸 저당이라고 부르고,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리는 걸 저당. 근데 다 갚았다 못 갚았다? 다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뭐 미상환. 그래서 뭐 한 돈이 생긴다? 남은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미상환 저당잔금이라고 부르고, 이 돈이 있다면 이 돈을 은행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미상환 저당잔금이라는 게 책에 개념은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미상환 저당잔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은행에서 1억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돈을 이자율 5%로 20년간, 아니 20년 너무 길고, 10년간 매년 똑같은 원리금, 매년 똑같은 원리금, 매년 똑같은 원리금, 매년 똑같은 원리금으로 매년 나눠 갚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돈을 지난주에 배우신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서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요 돈, 요 돈. 요 돈. 6가지 돈 중에. 네? 이 돈을 뭐라 불러요? 네? 이 돈을 뭐라 불러? 왜 이렇게 다 오락가락해? 이 돈이 뭐예요? 내가 대출금을 대출 받았는데 이자율 알퍼센트로 N년간 매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했을 때, 그때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이름이 뭐예요? 원리금이지 뭘.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 거? 연금. 본인들이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죠. 왜 그런 거예요? 안 하시니까. 왜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오면 못 알아들어요. 투자로는 진짜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음 달이면 5, 6월 달 되면 이게 기본소는 빠이빠이예요. 이제 기본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본소를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은 이제 다음 달이 끝이에요. 그럼 7월 달부터는 무조건 뭐 하셔야 돼? 문제 푸셔야 돼. 그러면은 이번 달 하고 다음 달에 해서 확인만 하시는 거죠. 급한 상황인데요. 혼자 급해. 원리금입니다. 이 구해야 될 돈이. 그럼 이 돈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저당상수 곱해서.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돈 뭐에다가?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랑 구별 못하는 분들 제발 구별 좀 하자. 이거 구해야 될 돈은 뭐고? 원리금이고, 그걸 구할 때 쓰는 개수는 저당상수고. 그러면 만약에 이 돈을, 이 1억을 10번에 걸쳐서 다 나눠 갚아서 다 상환을 한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럼 미상환 저당잔금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이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부동산을 판 거예요. 그러면 아직 몇 번, 7번을 다 못 갚았죠. 그래서 이 돈을 갚을 때 어차피 나는 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뭐가 들어왔으니까 매도가격 또는 순매도액, 경비를 빼고는 순매도액이라고 하는 집한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집한돈. 그럼 이 집한돈을 가지고 이 돈들을 이렇게 굳이 나눠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나눠 갚으려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이자 들어가니까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년 앞으로 발생할 7년 동안의 뭐를 원리금, 연금들을 다 어느 시점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의 돈으로 다 환산을 합니다. 그럼 이걸 환산하는 순간 이 돈들에서 뭐는 빠져나가요? 이자는 다 빠져요. 그러면 매년 발생할 연금들을 이자를 다 빼버리고 현재 시점에서 합하는 걸 두 글자로 우리는 뭐라 불렀고? 환원한다고 불렀고, 그렇게 환원해서 구해진 요 돈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연금의 현가라 불렀어요. 연금의 현가의 개념이 뭐예요? 매년 발생할 연금들을 일시불로 뭐 한 거? 환원. 그래서 환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돈이다? 연금의 현가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매년 발생하는 연리금들에서 이자는 빼버리고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에서 싹 다 합해가지고 한 방에 갚을 돈이 뭐예요? 미상환 저당장금이죠. 그럼 지금 요 미상환 저당장금이 우리가 배운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서 말하면 돈의 종류 6가지 중에 누구에 들어간다? 연금의 현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대뜸 여기 보시면 367페이지 리을번에 미상환 저당장금은 부동산 처분 시 상환하지 못한 저당장금을 말하는데 이는 저당 지불액, 이게 누구예요? 저당 지불액 동의어. 원리금이라 불렀던 거. 그래서 써놓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리금. 그래서 그 원리금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서 계산한대요. 그 이유가 왜? 이 미상한 저당자금이 어떤 돈이라서? 연금의 현가라서. 왜 연금의 현가인지는 설명했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미상한 저당자금 어떻게 구하셔야 돼? 얘는 연금의 현가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원리금에다가 뭘 곱해갖고 연금의 현가계수 곱해갖고 근데 이 원리금은 또 어떻게 구해요? 요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요 돈?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 곱해서 그럼 요게 원리금 구한 거고 거기다 뭘 곱해주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이게 뭘 구하는 식이 된다고요? 미상환 저당장금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이거 뭐 외우는 거 아니죠? 이해만 하시면 되죠. 연금의 현가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면 되고 연금의 현가라면 내가 알고 있는 돈에다 뭐만 곱하면 되고 연금의 현가에 있으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돈이 원리금이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나한테 주어진 돈이 대출금만 줬다면 저당상수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요 식은 미상한 저당장금 구하는 식인데 요 식에서 요거랑 요거는 돈이죠. 요거랑 요거는 개수고. 그럼 식을 좀 반으로 나눠서 돈은 돈끼리 모으고 식은 식끼리 모으고 싶은 거예요. 돈은 돈끼리 모으고 개수는 개수끼리 모으고 싶어요. 그럼 이걸 이쪽으로 어떻게 하시면 돼? 넘겨주시면 되죠. 그럼 넘어갈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돼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애들 보고 공부 못한다고 하지 말라니까. 엄마는 보니까 대충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거 넘어갈 때는 곱하기니까 나누기로 넘어가야죠. 나누기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출금 분의 미상한 저당장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뭐만 남았어요? 요것만 남은 거죠. 요것만. 그러니까 요 식이랑 요 식이랑 어떻게 된 거예요? 같아진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쓰기가 귀찮아서 그래요.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되고 요게 없어졌으니까 이쪽에 남은 건 뭐만? 요것만 남은 거예요. 저당상수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만. 그러면 요게 뭘 뜻하냐 이거예요. 요 식이. 그럼 이 식이 뜻하는 건 뭐예요? 내가 빌린 전체 대출금 중에서 못 갚은 돈의 비율이죠. 이게 뜻하는 게 내가 전체 빌린 돈 중에서 일부를 상환하고 못 갚은 돈의 비율이에요. 그럼 이렇게 못 갚은 돈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잔금 비율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잔금 비율이라는 말은 어떤 때 나왔었냐면 작년 기출문제인가에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 풀 때 돈을 갚은 돈의 비율을 상환 비율이라 부르고 못 갚은 돈의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 부르는데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갚은 돈의 비율과 못 갚은 돈의 비율을 합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도 돼요. 100%. 이때 잔금 비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잔금 비율이라는 게 바로 요겁니다. 뭐 내가 빌린 대출금 분의 못 갚고 남은 돈의 비율.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한다고요? 저당상수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이게 뭘 구하는 식? 잔금 비율 구하는 식입니다. 얘랑 똑같다며요. 상상력을 발휘하시라니까? 요걸 지워온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요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럼 요거랑 같은 식이면 요거랑 어떤 거예요? 같은 식. 그러면 잔금 비율 어떻게 구한다? 저당상수에다가 연금 현가계수. 근데 지난주에 배웠던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 있어요? 역수관계 있었잖아요, 역수관계.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무슨 관계다? 역수. 그러면 이 저당상수를 역수인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당상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분의 R. 근데 이거를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본다고요. 이건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R 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 식을 요 식 갖고 표현해 보시라고요. 그게 역수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분의 1 하면 되잖아요. 분의 1. 뒤집는다는 게 뒤집는 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식을 만들 때 뒤집으라고 거기다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집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분의 1.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분수분의 분수니까 분수분의 분수는 어떻게 해라?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어디로? 밑으로. 멀리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어떻게 해? 위로. 그럼 역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당상수가 연금의 현가계수인다. 그러면 이 저당상수를 뭘 이용해서 표현하려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분의 1을 만들면 돼요. 그냥 외우시면 돼. 저당상수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 이게 된 거잖아요. 이게 역수 아니에요? 그럼 이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이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고요? 형수. 설명 드렸잖아.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외울 거니까 나중에는. 그 외우기만 하면 문제 푸니까 우리는. 그러면 얘가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이고 거기다 또 뭘 곱해줘야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냥? 다시 할게요. 그냥 다 쓰기 귀찮아서 안 쓰는 건데 도저히 못 따라오시네. 다시 써볼게요. 미상환 저당잔금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대출금 곱하기 저당상수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보고 싶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출금 분의 미상환 저당잔금 되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표시돼요? 저당상수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잔금 비율. 그럼 잔금 비율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랑 같다며. 그럼 이게 뭐라고요? 잔금 비율. 그럼 잔금 비율은 대출금 분의 미상환 저당잔금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당상수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무슨 관계라고요? 역수. 그럼 역수 관계인 얘를 요거를 뭐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연금의 현가계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로 표현하려면 저당상수가 어떻게 바뀐다? 연금의 현가계수 분의 1 곱하기 뭐? 연금의 현가계수. 그게 뭐라고요? 잔금 비율.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우면 외우면 돼 그냥. 농담 아니고 진짜로 이거 외우셔야 돼. 이번 모의고사 누가 냈다고요? 이미 제가 내서 출판사에 보냈어요. 지금 2차 감수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써? 시험에 나오니까요. 뭐. 그러니까 되게 웃겨. 모의고사 나오는 건 겁나 중요해.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그래요? 요거 봐라. 모의고사에 왜 내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나오니까. 실제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거예요. 나와서.
그러면 저당상수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 분의 1. 그럼 거기다 뭘 곱하셔야 돼?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야지 이 식이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다 곱하는 거 어디다 곱하셔도 돼? 위에다 곱해도 돼요. 그럼 잔금 비율은 어떻게 계산된다? 연금의 현가계수 분의 연금의 현가계수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 식이랑 어떤 거요? 같은 거요. 그거 이해하시라고. 이해 못하면 어떡하면 돼? 외우면 되지 뭘. 간단한 거 저거. 그럼 위아래 똑같으니까 얘는 약분해서 1이 안 돼요. 왜? 계수에는 아까 여기다도 써놨던 것처럼 계수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R값과 N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R은 지금 보니까 대출 이자율이니까 똑같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N, 기간이 문제예요. 기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디서 오는 애예요? 저당상수를 역수로 뒤집어내죠. 그럼 저당상수를 곱해줄 때 N은 몇 년짜리를 곱해줘야 돼요? 이거 10년 동안 나눠 갖기로 했으니까 10년짜리 곱하셔야지. 10년짜리. 그럼 그 10년을 전체 저당기간이라고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융자기간. 그 다음 위에 들어가는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디서 온 거니까 연금의 현가인 미상한 저당장금을 구하기 위한 계수니까 먼저 갚은 3번은 갚을 필요가 없죠. 그럼 나머지 몇 년? 7년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7년짜리.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기간은 7년짜리. 그러니까 전체 저당기간에서 뭐 남은 기간이에요. 남은 기간. 그럼 이게 뭘 구하는 식이 된다? 잔금 비율 구하는 식이 됩니다. 이게 뭘 구하는 거고? 미상환 저당장금 구하는 식이고.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못 빠져요. 별 얘기 아닌데. 그래서 우리 책에 이 얘기가 어디 있냐면 기본서에 있어요. 363페이지 가보시면 363페이지 가봅니다. 363. 잔금 비율이라고 설명 따로 해놨죠. 근데 거기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 건 잔금 비율의 개념이 아니라 미상한 저당장금의 개념을 써놨어요. 미상한 저당장금. 그래서 주택융자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금 조기 상환한 거죠. 몇 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10년, 3년 만에 갚았잖아요. 그럼 조기 상환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 미상한 저당장금. 그래서 니은번의 미상한 저당장금이란 전체 저당 대부액 중 미상한된 원금을 잔금이라 부르고 그게 전체 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는 거예요? 잔금 비율.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잔금 비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미상한 저당장금 구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써놓은 대로 어떻게 한다? 미상한 저당장금은 원리금에다가 뭘 곱해서 연금의 현가계수. 근데 여기서는 원리금이라는 표현 대신 뭐라고 쓴 거예요? 저당 지불액. 왜? 저당 지불액과 원리금은 동의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미상한 저당장금은 어떻게 구한다? 잔금 비율이라는 거에다가 저당 대부액을 곱한대요. 그러면 이 저당 대부액이 뭘 말하는 거랬고? 대출금. 이름 잘 헷갈리지 마세요. 저당 지불액은 누구고? 원리금. 저당 대부액은 뭐예요? 대출금. 그럼 지금 그 식은 요 미상한 저당장금은 어떻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저당 대부액에다가 뭘 곱해서? 잔금 비율. 그 맨날 얘기했던 식 A는 B분의 C일 때 요 C는 어떻게 구하신다? A, B를 곱하랬잖아요. 그럼 지금 요 C는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A 곱하기 B. 그걸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방법이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만 구하실 줄 아시면 돼? 잔금 비율만 구하실 줄 아시면 되겠네요. 잔금 비율. 그래서 그 밑에 T 시점에서의 잔금 비율은 어떻게 구한대요? 저당 대출액. 이게 뭐예요? 대출금이지 뭘. 분의 뭐? 미상한 저당장금.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해도 된다? 그 옆에 보니까 저당 지불액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위에도 저당 지불액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위아래 똑같은 건 뭐 할 수 있어요? 약분해서 지울 수 있죠. 그럼 저당 지불액은 지워버리세요. 위아래 똑같이 들어가는 걸 뭘 계산하고 앉았어. 바빠 죽겠구만. 그래서 그걸 지우면 뭐만 남아요? 밑에도 연금의 현가계수, 위에도 연금의 현가계수. 근데 밑에는 R% 이자율은 똑같이 들어갔죠. 근데 기간이 몇 년으로 들어간 거고? N년. 그럼 이 N년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전체 저당 기간. 그 다음 위에는 뭐예요? N-T년. T년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T년. 예. 그래서 그 T가 뭐랬어요? T. 돈을 빌린 시점이에요. 시점. 그럼 얘는, 아니, 돈을 갚은 시점. 그럼 얘는 3년 만에 이 돈을 갚은 거잖아요. 그럼 T가 몇 년이요? 3년.
그럼 전체 기간 얼마에서 10에서 3년을 뺀 얼마가 7년이 n-t년이에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잔여 기간. 그럼 이 얘기죠, 뭘. 잔금비를 어떻게 구한다?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밑에는 전체 저당기간, 위에는 잔여기간. 그러면 뭘 구하고 싶으면 대출금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아니 미상한 저당잔금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 대출금에다 뭘 곱해라? 잔금비를 곱해라. 그러면 미상한 저당잔금 구하나씩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모의고사 보시고 틀려보면 아 이래서 이걸 중요하다고 얘기했구나 라고 느끼시겠죠, 뭘. 그래서 지금 이거 뭐하다 여기 본 거예요? 지분복귀 계산을 절차하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건데. 그럼 다시 책 돌아가셔서 366페이지. 367페이지네요. 그럼 이렇게 미상한 저당잔금을 계산을 해서 이걸 빼고 나면 이게 뭐가 된다? 빼고 나면 세전 지분복귀액이 되는 거고. 여기서 뭘 빼고 나면 세금 내기 전이니까 세금 내야죠, 세금. 그래서 그게 자본이득세라 부르는 거. 실제로는 누구예요? 양도세 되는 거죠, 양도세. 그걸 내고 나면 이게 뭐가 된다? 세후 지분복귀액이 되는 거죠. 저도 수업할 때 편한 건 뭐예요? 설명 안 해드리고 그냥 미상한 저당계금 이렇게 구해요. 잔금비를 이렇게 구해요. 외우세요. 그럼 저도 편해요, 그냥. 뭘 이거를 막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얘랑 시험 나오니까 외우세요. 그렇게 못 외웠으면 못 외웠으니까 틀렸죠 이러고 말면 되죠, 그냥.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거 가지고 한참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언제까지예요? 4월 달까지예요. 5월 달은 이렇게 할 시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가면 이제 미상한 저당자금 어떻게 구해요? 원리금 주어지면 연금의 현가계수, 대출금 주어지면 저당상수랑 연금의 현가계수. 잔금비율 어떻게 구해요?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밑에는 전체 저당기간, 위에는 잔여기간. 대답 없으면 왜 이렇게 공부 안 해요? 공부 좀 제발 하세요. 이러고 있겠지. 5월달부터는. 그러니까 5월달에 오면 힘든 게 그거예요. 원리도 모르는데 자꾸 뭐라고만 해. 외우라고만. 원리에 설명 드릴 때 공부하시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가능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세후 현금 흐름까지 구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구하는 방법. 얘도 마찬가지로 매도 가격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세운 지분복귀까지 구하는 절차, 구하는 방법. 그래서 얘에서는 누구를 또 따로 외워야 되고 영업소득세 구하는 절차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누구 구하는 거 이상한 저당장금 구하는 거 따로 또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됩니다. 잠깐만 쉬셨다가는 우리 책의 370페이지부터가 투자분석의 기법인데 이거 써놓은 거 지우지 마세요. 요것만. 대충 보니까 이거 아직 못 외우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거 써놓은 김에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책에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 먼저 나오는데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보지 말고 어림셈법을 먼저 좀 볼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378페이지 나와 있는 어림셈법부터 다시 갈게요. 잠깐 탔다 하겠습니다.